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들의 스위스 유학 자금 그리고 군 면제를 두고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문회를 무력화시키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통일부는 사실과 다르다. 자료 요청한 적도 없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요.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준비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 연결해서 직접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김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현안이 많아서 좀 바쁘시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어쨌든 해야 되는 얘기니까 하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인이 이제 어제 있었단 말이죠. 관련해서 논란도 많았습니다만 일단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고인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그 마음이고 영면을 기원하는 마음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만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워낙 큰 파장을 일으킨 사안인데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 여성 편에 서서 돕는다고 했던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위선이나 가식 같은 것이 드러난 것이 아니냐. 조국, 윤미향의 정의연 사건, 안희정 이런 게 다 비슷한 그 궤도를 밟아왔는데요. 그런 측면 위선과 가식 또 두 번째로는 거대한 권력 카르텔에 의해서 살아있는 권력 집단이 한통속이 되어서 피해자의 그 호소를 묵살해버리고 은폐하고 사건을 조작한다라고 하는 숨막히는 나라. 이건 피해자가 만들어놓은 입장문에도 그렇게 써놨는데요. 그런 나라가 되고 있던 측면이 지금 강력하게 지금 증거에 드러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매우 이 사회적으로 좀 파장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거대한 권력 카르텔이 결과적으로는 작동을 해서 피해자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한 거다. 또 하나는 소위 말하는 인권을 옹호한다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가식, 위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시군요.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조문 논란 여부도 있었고, 애도가 먼저냐, 추모가 먼저냐,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우선, 고소가 되었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가해자를 전제하면서, 이런 식으로 어떤 공격을 퍼붓는 거, 이거는 좀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고소만 된 사건이 아니고요. 네. 피해자가 구체적 증거자료 물증을 다 제시하면서 어저께 변호사를 통해서 다 밝혔지 않습니까? 네. 매우 상세하게 그리고 증거자료를 통해서 다 밝혔고 만약에 그 고인께서 정말 떳떳하다 그러시면 그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면 될 터인데 해명조차 안 하고 그 극단적 선택을 하셨단 말이죠. 네. 이런 정치적 상황을 보면 그 피해자라고 하는 여성이 뭐가 지금 자기에게 무슨 유리한 일이 있다고 이렇게 없는 말을 지어서 내겠냐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사실이 뭔지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고소가 되었다는 것만으로 가해자에 대해서 어떻게 가해자를 전제하는 건 옳지 않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그렇게만 바라볼 건 아니다 이런 얘기군요. 물증이 다 입증이 되고 있고요. 또 피해자라고 하시는 분이 지금 현직 공무원이신데 네네. 그분이 없는 말을 지어내가지고 자신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다고 이렇게 하겠느냐 하는 것도 하고요. 또 고인이 지금 돌아가시는 시점에서도 제2차 가해가 워낙 심각하게 일어나니까 나는 내 개인적 명예가 실추되더라도 진실은 밝혀야 되겠다, 밝혀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그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어쨌든 이제 처벌할 대상이 없어지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는 게 맞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처벌이 만약에 가능하다 하더라도 박원순 시장은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처벌 대상이 없는 건데 그래도 계속 수사해봐야 됩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박원순 그 고인 그 전 시장의 경우에는 돌아가셨으니까 공소권 없음이지만 네. 이 사건 그동안 피해자의 호소에 의하면 여러 차례 시청 내부에서 호소를 했는데도 다 묵살해버렸다는 거니까 네. 이것은 공직자로서 해야 될 직무를 명확하게 위반한 것이고 여차하면 직무유기가 되거나 증거인멸에 공범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이 남아있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지금 그 후에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이걸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것이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인지 뭐 지금 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박원순 그 고인에게 지금 전달되었다고 하는 것이 피해자의 주장 아닙니까? 그런데 네. 그 과정은 공무상 기밀이 누설된 것이고 수사 기밀을 누설해가지고 증거를 인멸하는데 은폐하는데 조작하는데 참여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될 명확한 이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네.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고 장자연 사건 또 뭐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끝나도 사실을 가려달라. 검찰과 경찰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을 지고 수사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수사가 물론 되었죠. 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 지금 대통령께서는 입을 닫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거든요. 대통령께서 이 사건이 이렇게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고 국민적인 분노를 오르고 있는데 나서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건을 수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그래야 일관성이 있는 거죠. 자기 편일 때는 봐주고 자기 편 아닐 때는 오히려 덮어버린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으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께서요?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은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뭐 여권에 뭐 안희정 전 지사, 뭐 오거돈 또 전 시장, 또 박원순 전 시장까지 연결된 이 라인이 결과론적으로는 전부 다 권력을 가지고서 약자를 함부로 하는 이런 그 어떤 위선의 카르텔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다들 지금 눈 감고 있다. 입을 닫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자기 편일 때는 다 눈 감아주고요. 네. 자기 편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없는 것도 만들어서 덮어씌우고 있다. 저는 그런 의혹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이 사건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오후 4시 몇 분에 지금 고소장을 내고 네. 그리고 수사 기밀을 잘 지켜달라고 변호사가 경찰에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게 그 피고소인에게 전달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증거를 은폐하고 가버렸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 박원순 시장의 그 휴대폰을 압수수색이 꼭 필요하다. 그거를 위해서라도 보안을 지켜달라 했다는 것이 변호사의 얘기인데 지금도 압수수색도 지금 적어도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은 방장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자료가 거기에 남아 있는데요. 네. 그런데 지금 그렇다면 수사 기밀을 누군가가 누설했다는 게 지금 전자로 깔리는 얘기가 될 텐데. 누가 누설을 어떻게 할까요? 이게 가능한가요? 그거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거는 지금 사실 실패했지 않습니까? 경찰청에서 보고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일부 언론에서는 청와대에서 본인에게 직접 알려줬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나와 있는데 청와대는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만. 청와대는 부인했습니다만 그 기사가 없는 것을 그녀가 만들어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아니 그 기자분이 없는 말을 그렇게 만들어냈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거대한 권력의 개입이 있다. 진실 은폐하고 조작하기 위한 그런 개입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서 제 생각으로는 특별검사를 임명을 하거나 아니면 국정조사를 하거나 형태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검사나 국정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 지금 청와대가 개입됐다는 강력한 의혹이 지금 제기되어 있으니 일반적인 절차를 통해서는 되지 않을 것 뻔하지 않겠습니까? 보나마나 덮어버릴 텐데요. 그러니 이것은 야당이 추천에 의해서 아니면 여야 합의에 의해서 추천된 특별검사에 의해서 수사를 하거나 적어도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의원님께서는 이제 서울시에서 그 시장 이외에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서울시에 대해서도 책임을 크게 물어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서울시 자체적으로 당연히 책임이 있죠. 지방자치단이 가지고 있는 그 막강한 권한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눌려져 있다는 것이 우리 사회에 보편적으로 인식되어 있는 사실인데 그 상태에서 비서실에 있는 그 여비서가 4년 동안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그런 성적인 그런 폭력을 당했다고 호소를 하는데 어떻게 그걸 그 정도는 참아라. 그거는 비서진이 그 심기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일이 있겠느냐고 덮어버렸다 그러면 공무원이 직무를 제대로 못한 것이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내부 시스템을 만들어놨는데 작동이 안 된 것이니까 책임이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이제 청문회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자녀 병역 의무 이행, 또 스위스 유학 자금 출처, 또 내지는
의원의 뭐 재산 형성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이 거부됐다 뭐 이렇게 주장을 의원님께서 하셨어요. 근데 통일부나 이인영 의원 측에서는 그런 사실 없다. 아예 자료 요청 자체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거 무슨 말입니까? 그 없는 말을 제가 그럼 지어냈으면 제가 허위사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는데 없는 말을 지어냈겠습니까? 서면으로도 요청했고 구두로도 요청을 했는데 언제 요청하셨습니까? 그 인사청문 요청이 후보가 발표된 직후죠. 정식으로 서류를 다 접수한 자료가 다 있으니까 말하는 거죠. 근데 왜 그러면 뻔한 거를 거짓말을 할까요? 그러면 통일부? 그러니까 그 통일부 공무원이 명확하게 우리 직원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민감한 자료인데 이거 좀 처리해주면 안 되겠냐?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출 거부했으니까 아니 제출 거부하게 되면은 청문을 못 한다. 그래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지금 이제 제출하겠다 그러니까 제대로 제출하는 것인지 또 미정미정하면서 뒤로 미루진 않을 건지 일부만 찔끔찔끔 내진 않을 것인지 잘 챙겨볼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뭐 이인영 의원 측이나 통일부에서 처음에 얘기했던 민감 정보라서 거부한 적 없다 이런 말은 거짓말이라는 얘기세요? 그 입장은 제가 명확하게 다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명시적으로 문서를 통해서 다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아직 어쨌든 간에 이제 외통위가 공식 출범하지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식 요구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사실 하면서 의원님의 말이 좀 틀리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던데요. 정식 요구 이런 용어는 법률 용어에 없고요. 뭐 수시 요구, 정식 요구 그런데 그런 용어는 없습니다. 일단 후보자로 내정이 되면 그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당연히 그 청문위원이 되는 것이니까 시간이 많지가 않잖아요. 짧은 시간 내에 청문을 마치려면 늘 그동안 내정자가 발표되자마자 바로 후보자에게 자료 요청을 합니다. 청문위원들이요. 그동안 늘 그렇게 해왔고 또 관행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답변해 왔는데 아니 답변하시면 될 일 가지고서 뭐 떳떳하다고 그러시는데 답변하시면 될 일이지 뭘 이름처럼 핑계를 대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되네 저는요.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의문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의문이 그 이인영 후보 아들의 스위스 유학 자금 그리고 군 면제가 이상하다 지금 이렇게 좀 보시는 거잖아요. 어떤 면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스위스 유학 자금 관련해서? 우선 스위스 유학 자금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스위스에 유학을 가게 된 과정에 있어서도 조금 이상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아직 뭐 확인된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이 자제분 아드님이 다녔던 파주에 있는 어떤 그 교육부 미인가 학교가 있었는데요. 그 교육부 미인가 학교에 있다가 바젤 디자인 학교인가를 그 유학을 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도 뭐 그 저기들이 내부적인 자료 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것인데요. 그 유학을 가게 된 과정도 이상하고 거기서 또 학위 과정을 마쳤다고 하니까 학사 학위 과정을 마쳤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아직 확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후보자는요.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것으로 지금 여러 가지 자료가 나타나고 있어서 만약에 스위스에 있는 바젤 디자인 학교 여기 학사 학위 과정을 마쳤다 그러면 그 절차가 정당한 것이었느냐 교육부 미인가 학교에서 지금 거기에 갈 수 있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법적 제도상 가능한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거든요. 또 특히 그 파주에 있던 그 미인가 학교 거기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분을 보니까 그 후보자의 부인 그러니까 아드님의 모친이 거기에 이사로 등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요? 또 거기 이사 중에 뭐 SK 최태원 회장의 부인 이혼을 지금 하셨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노소영 씨 이런 분도 거기 이사로 등재가 되어 있어서 언론 보기에는 조금 이상하다 뭐가 좀 뭐 이상한 것이 없을 수도 있겠죠. 뭐 해명하게 달려 있는데 그래서 그 해명 자료를 지금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유학하는 과정도 바젤이라는 대학이 그 넘베오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게 뭐 세계 각 도시 생활비 지수를 발표하는 데인데 여기 작년 그 넘베오 사이트의 생활비 지수가 바젤이라는 도시가 세계 2위의 도시입니다. 비싸다는 거군요. 매우 생활비가 비싼 곳이죠. 서울은 그 21위거든요. 뉴욕도 7위고 도쿄는 18위인데 바젤은 세계 2위입니다.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도시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유학을 마쳤다. 학비도 상당히 유학비도 많이 들었을 테고 생활비도 많이 들었을 텐데 그 유학비는 어떻게 청구당했냐. 그런 상태에서 지금 그 예금 자산을 보니까 도로 수억 원이 늘어났다. 배우자의 경우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후보자의 재산은 8년 전에 비교해서 약 6억 정도가 지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니
그러면 이 돈은 그럼 어디서 충당을 하고 어디에서 이렇게 재산이 더 늘어났을까 네. 하는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 네. 저희 입장입니다. 그러면 그게 방금 네. 유학과 관련된 사항이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군면제 얘기는 갑자기 또 뭐가 나오는 겁니까? 병력 문제는 지금 뭐 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수용 사실이 있어서 네네, 면제가 그렇죠. 되었다 하니까 뭐 그건 네. 이해가 됩니다. 뭐 네.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아드님의 경우에 이 병력 면제를 받았는데 신체 검사에서 뭐 척추에 질병이 있다 이래서 이게 진단을 받아서 면제가 되었는데요. 이게 그 병명이 강직성 척추염 중증도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그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것이 척추에 염증이 생겨서 점차 척추가 굳어지는 그런 난치성 질환이다. 통증이 심하고 정상 생활이 어렵다. 이렇게 지금 의학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자료를 제가 봤는데 네. 그런 상태였다 그러면 5급 판정 그러니까 그 면제 판정 받은 것이 2016년도 그때인데요. 그 2016년 그 바로 직후에 그 몇 달 후에 그 아버지 선거운동도 열심히 지원했고 또 레이싱용 카트 그러니까 이게 이 레이싱용 차 같은 카트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걸 아주 허리를 유연하게 움직여가면서 능숙하게 운전하는 그런 동영상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이상하다. 척추에 심한 그 질병이 있는 분이 과연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또 맥주 박스를 들고 가는 모습도 나타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도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니 이분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아빠 찬스, 엄마 찬스가 쓰인 건 아니냐 이렇게 또 보시는군요. 그래서 아빠 찬스, 엄마 찬스에 대한 의문이 있으니 네. 이 부분을 해명해달라라고 네.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이었습니다.